그 친구들은 아마도 오프라인에서 친구를 만난 것보다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난 게 훨씬 많을 거고요. 역사상 어떤 세대가 가장 많은 포션의 시간들을 온라인에 접속해서 사용하게 된 세대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제 C세대를 쓴 거죠. 중요한 건 디지털이나 인터넷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항상 기존의 거를 더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심리스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지금 이제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리테일이 활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메타버스 하면은 또 빠지지 않는 게 사실 이제 소비층 중에서 Z세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C세대라는 이제 표현을 제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C세대라는 게 어떤 세대인 건지, 그리고 Z세대랑은 또 어떤 게 다른 건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떴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MZ세대, 네. 밀레니얼과 Z세대를 통틀어서. 근데 이게 MZ세대가 나이로 치면 30년이에요. 밀레니얼 세대 15년, Z세대 15년, 30년? 굉장히 큰 스펙트럼인 거죠. 그래서 밀레니얼들을 거기다 붙였지만 사실 밀레니얼과 Z는 또 완전히 다르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 Z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뭐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것도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MZ세대 내지는 뭐 X세대 뭐 이런 걸 가를 때 몇 년에 태어난 세대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것들을 향유했던 세대들,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경제 성장을 어떤 걸 겪었고, 뭐 IMF를 겪었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사건인데, 네. 그런 MZ 세대들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기술적 어떤 모멘텀, 변곡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변곡점이 없는데 그들을 나눈다는 게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는 엄밀하게 말하면 어느 세대부터냐면 성장기서부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내 주변에 어베일러블했던 세대들.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다니고 성장하는데 인터넷이라는 걸 같이 쓰면서 성장한 세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컴퓨터를 딱 켰는데 컴퓨터가 화면도 다 떴어요. 뭐 윈도우 로고도 떴어. 클릭해갖고 웹브라우저를 딱 끼웠는데 인터넷이 안 돼. 그럼 컴퓨터 고장났다 이래. 우리는 그 컴퓨터 고장났다고 안 하죠. 그쵸. 이거 저기 인터넷이 안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밀레니얼 세대 컴퓨터 고장났다.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걸 수도 있고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디지털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익숙하게 습관화된 세대들부터가 사실은 이제 밀레니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세대들을 추적해서 봤더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쯤 태어난 세대들. 그럼 Z는 이제 95년 이후잖아요. 네네. 그러면 95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가 됐을 때가 2000년 이제 초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2000년 초반부터 이제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이제 아까 말한 뭐 이제 게임들, 그다음에 2007년, 8년, 9년 넘어오면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대들은 인터넷인데 모바일 인터넷 세대들인 거예요. 그것들이 익숙한 세대들. PC 웹브라우저보다는 모바일 브라우저가 더 익숙한. 둘 단데 이걸 지금 분신처럼 쓰고 있는 세대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합쳐서 우리가 MZ세대라고 부르고, MZ세대에는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연결 세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여기다 왜 C세대라고 얘기했냐. 사실 코로나 세대는 뭐 제가 처음 만든 단어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 아티클에 보면 이제 C세대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물론 이제 저랑 다른 의미로 쓰긴 했지만, Z세대 이후의 세대들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그럼 누구냐라는 얘기들을 하면 알파 세대다. 왜냐면 이제 알파벳 다 썼잖아요, Z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이제 또다시 A를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알파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C세대는 어쩌면 그 알파 세대의 일부분일 거예요. 근데 굳이 제가 C세대라고 쓴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이 작년에 시작이 되면서 작년에 처음 유치원을 가거나 작년에 처음 학교를 간 세대들,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아마도 오프라인에서 친구를 만난 것보다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난 게 훨씬 많을 거고요. 학교를 간 것보다 집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 훨씬 많을 거고요. 그렇죠. 뭐 어디 가서 뭐 여행을 간 것보다 집에 앉아서 넷플릭스, 유튜브를 본 시간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역사상 어떤 세대가 가장 그 많은 포션의 시간들을 온라인에 접속해서 사용하게 된 세대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제 C세대를 쓴 거죠. 그래서 이 세대들이 학교를 온라인으로 공부를 했고, 쇼핑도 온라인으로 하고, 친구도 온라인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익숙하게 됐다는 얘기는 습관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코로나가 다 잠식되더라도 익숙한 거는 버릴 수가 없거든요. 계속. 그렇죠. 그러면 이 세대들은 압축적으로 그런 디지털 전환을 겪은 세대들이니까, 이것도 연결 기반의 디지털 전환들. 아무래도 그 이전 세대들이랑은 좀 양상이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그 세대들이 특별히 C세대라고 불려도, 코로나 세대라고 불려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뭐 비판적인 분들은 사실 이거 코로나 끝나면 다 끝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뭐 Z세대부터 해서 C세대 이런 친구들은
그게 습관이고 이제 생활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도 메타버스에서 계속 상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네, 그런 세대가 네,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네. C세대가 네, 네. 몇 년만 있으면은 뭐 또 사회에 진출을 하고 결국에는 소비를 하는 층이 될 텐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메타버스의 좀 산업들이 뛰어들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이미 뛰어들고 네, 있고 네. 지금은 대안적으로 뛰어드는 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 메타버스로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제 리테일, 그러니까 소매, 유통 그런 쪽은 또 어떻게 좀 네. 대응을 할까요? 네. 사실은 지금 이미 우리는 그 디지털로 무엇인가 구매하는 거, 그러니까 네. 디지털이라고 하지만 디지털은 사실 기반인 거고 결국은 그 위에 올라간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구매를 하는 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요즘 이제 쿠팡의 문제 때문에 이제 막 네. 탈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쿠팡이 아니더라도 뭐 마켓컬리라든가 그렇죠. 지마켓이라든가 스위기든 뭐든 온라인으로 쓰시죠. 뭔가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좀 주문한다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쓸 수밖에 없는. 근데 중요한 건 디지털이나 인터넷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항상 그러니까 기존의 거를 더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더 편리하게 만들거나 더 가성비를 좋게 만들거나 네네. 더 재밌고 편안하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속성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한 번 하기가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거지 하고 나면 쉬운 거죠. 토스로 처음에 돈 보내는 게 힘들고 안 깔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쵸. 카카오페이로 부주금 내는 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음. 세상에 편하죠. 겪어보게 만드는 게 사실 중요한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동안 우리가 2년 동안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2달 만에 변한 변화가 그거보다 훨씬 크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강제였던 거죠.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변화였고 그 변화 속에서 거의 모든 세대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의 경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커머스라고 하는 것들에 이제 사실은 너무 익숙하게 지금 쓰기 시작을 했고 네.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그러면 과연 커머스와 어떻게 연결될 거냐 아직은 모르죠. 왜냐면 메타버스 안에 있는 것들이 커머스를 지금의 우리가 모바일로 하는 그런 모바일 커머스보다 더 편하냐 더 쉽냐 더 재밌냐라고 하면 그렇다고 말할 수가 그렇죠. 없죠. 아직은 네, 네. 특별한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었던 그렇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 사고 하는 거는 네. 너무 쉽게 사죠. 근데 카카오톡이 메타버스냐면 아직은 메타버스는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네. 속성을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카카오 월드가 메타버스로 만들어졌다. 네. 카카오톡 기반의 이제 메타버스인 거, 가상 세계인 거죠. 그럼 거기서는 카카오 아이콘을 뭐 사고 뭔가 구매했던 것들을 그냥 똑같이 연동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경험은 사실 메타버스에서의 커머스라고 볼 수도 있고 리테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결국은 이런 변화의 어떤 변곡점은 시작은 됐는데 네. 충분히 성숙하고 많은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려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바일도 스마트폰이 2007년에 나왔고 한국에는 2009년에 들어왔고 갤럭시 S1이 처음 나온 게 2010년이에요. 10년, 네. 그러니까 이제 겨우 10년, 11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걸렸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네네네. 그나마 코로나가 없었으면 시간이 좀 더 걸렸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메타버스는 이제 작년에 시작된 거죠. VR 기반의 그렇죠. 이제 메타버스는. 원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제페토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전에 시작되긴 했으나 최근에 있는 스마트폰이 아니면 또 그렇게 잘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그것도 한 3, 4년? 그러니까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이 보편해지려면 또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커머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그리로는 갈 것이다. 하지만 그 커머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공간에 있는 모든 커머스를 다 대체할 것이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이런 것들을 대보완하거나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안에 만들어지는 이제 경제 체계에서는 오히려 이제 기존의 커머스가 동작을 안 할 거예요. 디지털로 만들어진 아이템, 디지털로 만들어진 어떤 컨텐츠. 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안에서 소비하고 그 안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리테일은 어떤 변화에 있냐면 이제 과도기 속에서 네. 두 가지가 이제 약간 융합되는 그래서 오프라인에 있는 리테일이 있고 온라인에 있는 리테일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온라인에 있는 리테일은 뭐가 가장 장점일까요? 쉽고 빠르게 그쵸. 목적지향적 쇼핑에서는 온라인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아, 내가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 시대가 온다는 책을 살 거야. 그러면 교보 가서 한번 사보세요.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막 찾기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인터넷 가면 검색 탁 하면 탁 나와요. 그것도 가격 비교 쫙. 요즘 뭐 맞아요. 책은 다 가격이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사면 되지만 골라서 구문하면 세상에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지향적 쇼핑을 할 때는 온라인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교보는 뭐에 좋냐? 이걸 사려고 가는 게 아니라 아 요새 무슨 책 나왔나 보러 가야지. 만약에 온라인에서 무슨 책 나왔나 봐야지 그러면 사실 보기가 쉽나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뭐 베스트셀러 순서대로 나오긴 하지만 뭔가 이게 책의 느낌을 갖고 발견하는 건 잘 안 네, 되잖아요. 그래서 발견지향적 쇼핑에서는 오프라인이 제일 좋아요. 발견지향. 네, 발견지향적. 네. 그래서 그 안에 가서 그냥 구경하는 거죠. 아 뭐가 있나? 지금 책 사러 책 구경하러 왔다가 막 괜히 펜 사고 막 쓸데없이 쓰지도 않는 펜 사고 노트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발견을 한 거예요. 필요도 없는 것들을 소비하는 그런 패턴들이 사실 오프라인에서 강력하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심리스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지금 이제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쪽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이 메타버스가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쇼핑할 때 불편한 게 있죠. 이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 온라인에 있는 사진만 갖고 너무너무 이게 그쵸. 부족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증강현실이라든가 가상현실 기술들을 활용해서 3D를 막 렌더링해서 돌리고 확 열어서 안을 볼 수 있고 아니면 VR로 이렇게 끼고 직접 만져볼 수 있고 네네네. 하면 그냥 2D 이미지를 보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가상 쇼룸이라든가 네. 가상 체험 내지는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고 체험해보는 쪽으로 이 메타버스들이 드디어 이제 온라인에 활용되기 시작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직방 같은 경우 리테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건 프로퍼티 리얼 네네. 에스테이트니까. 근데 이제 이걸 리테일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집을 보러 가야 되는데 멀기도 해서 가기도 힘들고 그쵸. 코로나 때문에 남의 집 들어가기도 맞아요. 그렇고. 근데 VR로 3D로 딱 그 집에 있는 걸 다 렌더링을 떠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착착착 구글 얼스 보듯이 네네. 집 안에 앉아서 그 집을 쫙 보고 아 괜찮네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주변 쪽으로 환경도 돌아볼 수 네네 리테일로 이제 메타버스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메타버스라기보다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기술들인 거죠. 왜냐하면 네네. 이거 자체가 메타버스는 아니니까 그쵸. AR 기술, VR 기술을 적용하는 거죠. 이거는 메타버스에 사용되는 기술인 거지 AR, VR 자체가 메타버스는 아닌 네네네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오프라인은 뭐가 불편하냐면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가서 발견하고 이런 건 좋은데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 가야 되고 네, 네. 날씨도 영향을 많이 받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갔는데 또 거기서 이제 내가 옷을 한번 입어보러 이제 갔어요. 오프라인 매장에. 네. 입어보려면 하나씩 이 더운 여름에 마음에 드는 게 10개쯤 나왔어. 그럼 이제 그걸 피팅을 하러 가서 맞아요, 10개를 갈아입는 맞아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사이즈 안 맞으면 또 갖고 와야 되고 또 갖고 와야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오프라인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미러들, 가상 피팅 미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내 신체랑 내 사진을 딱 찍으면 내 신체 데이터가 렌더링으로 딱 스크린으로 들어가고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옷들을 찾아서 가상으로 피팅을 해보는 거죠.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미팅해보니 색깔 나한테 잘 맞아. 어울리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만 갖고 들어가서 입어보는 거죠. 그 말씀하신 그런 가상 피팅룸을 또 그냥 온라인에서도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냥 네, 집에 네. 앉아서 네. 제 신체 사이즈 입력하면은 색감 같은 것도 VR로 선명하게 보고 네. 그 오프라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발견지향적인 쇼핑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게.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이케아 플레이스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케아가 가구를 매장에 가서 사야 되는데 네. 이제 여기도 오프라인 가면 좋은 게 다 많이 있어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방에 내가 어울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항상 사오면 후회하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그냥 사면 왔는데 집에 안 어울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케아 플레이스는 이제 스마트폰 앱인데 AR 기반이죠. 카메라를 딱 켜서 집을 쫙 스캐닝을 하면 카메라로 이제 우리 집이 실시간으로 들어가고 네네. 원하는 의자나 소파가 있으면 걔를 탁 부르면 걔가 실제 사이즈 축적대로 맞춰서 우리 방에 탁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리테일에 활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패션 업계도 굉장히 열심히 이런 메타버스 기술들을 활용을 한다고는 많이 들었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기술에 대한 투자와 또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네. 보니까 영세하거나 작은 곳에서 활용하기는 아직까지 좀 어려워요. 네. 근데 가능성이 일단 열렸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스마트폰의 거의 대부분은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 두 개에서만 되면 되는 건데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AR 코어라고 해서 AR이라는 거를 여기다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제 API나 이런 키트들이 만들어졌고 애플에서는 AR 키트라고 해서 그게 또 만들어져 있죠. 양쪽 다 그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면 굉장히 쉽게 이런 걸 호를 해갖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세하거나 작은 스타트업들도 이런 활용들을 앞으로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차피 애플이나 안드로이드에서도 그런 AR 콘텐츠들이 많아야 좀 좋으니까 그런 키트들을 많이 만들어 놨고 영세한 업체들도 그런 걸 활용하면은 네네. 충분히 AR 기능을 추가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네네. 과거 대비는 훨씬 용이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저희 엔터테인먼트, K-팝
에도 이제 메타버스를 뭐 결합을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이제 그런 것도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K-팝이 많이 잘 나가면서 뭐 에스파, 저 걸그룹 네, 에스파 네. 같은 사례도 있고 네, 그런 것도 네, 있는데 네. 메타버스랑 엔터테인먼트는 좀 어떻게 결합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스펙트럼이 넓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터라고 하는 산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팬덤 기반의 고객 이제 서비스 관련된 산업도 네네네. 있을 거고, 아티스트나 컨텐츠 자체에 대한 서비스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실제 이벤트 이런 것들도 이제 엔터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조금 목적과 상태들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터가 메타버스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엔터의 가장 큰 고객이 바로 사실은 MZ 세대, 알파 세대, 코로나 세대예요. 네네. 우리도지만 우리보다는 그 세대들이 훨씬 더 친화적이죠. 더 많은 돈을 쓰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세대들이니까, 이 세대들이 아까 제가 코로나 세대와 Z 세대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진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네. 그 아이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은 지금 로블록스 마크가 돌아가고 있고, 그쵸. 제페토가 돌아가고 있고, 뭔가 막 트위터, 페이스북 다 돌아가고 있는 거, 뭐 가상 메타버스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돌면서, 그 친구들은 현실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상 세계에 같이 동시 존재를 하고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너 가상 세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얼마의 시간을 썼어라고 또 이제 산출을 할 때 네. 계산이 안 되는 세대들인 거예요. 그 세대들이 디지털로 만들어진 인터넷에 연결된 메타버스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 가치,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보니, 엔터나 이런 쪽에서 콘텐츠를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세계관을. 네, 그래서 네. 원래 이런 팬덤 기반의 엔터 산업에도 보면 세계관들이 다 존재하고, 아이돌들도 세계관이 그렇죠. 있잖아요. 요즘 있죠. 이 세계관이야말로 사실은 가상이에요. 허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로 사실 스토리텔링하기 너무 좋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예전에는 그냥 말로, 자 우리 에스파의 세계관은 이거고 우리 BTS의 세계관은 이거야. 맞아요. 그것들을 가상 세계 아예 구현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SM이 구현하고 전 세계에서 누구나 이제 막 접속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안에서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거고, 그럼 거기서 아이템도 팔고, 뭐 굿즈도 팔고, 뭐 컨텐츠도 팔고, 그 안에서 팬미팅도 한다. 그러면 팬미팅 하는데, 작년에 BTS 방방콘에 75만 명이 동접했잖아요. 몇 주 전에 BTS 또 콘서트 했잖아요. 130만 명이 거의 로그인했잖아요. 2배. 네, 그러니까 그렇네요. 사실은 디지털 인터넷에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슈퍼 스케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포트나잇 사례, 트래비스 스캇의 트래비스 스캇. 네. 1230만 명이 동시에 그 공연을 본다라고 하는 게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디지털, 특히 가상 이런 세계에서 가능한 일이 증명이 되면서 드디어 그 산업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눈을 뜬 거죠. 저 정도가 돼? 저 정도면 우리가 투자를 안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많은 엔터 사업들이 이제 글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와중에 또 K-팝 같은, 사실 그렇게 세계관을 짜놓고 뭔가 그룹을 만드는 거는 해외에도 그런 잘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네,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획사들이 참 그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고요. 그렇게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네. 확실히 있어서 네. 메타버스랑 결합하면, 그래서 좀 더 많이 주목을 네, 받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의 세계관은 사실은 현실 세계의 세계관을 연장해서 쓰는 세계관이었다고 네, 하면, 네. 우리는 아예 그냥 완전 새로운 세계관을 그러니까요. 사실 만들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좀 허무맹랑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자산이 또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네. 그리고 디지털 이제 메타버스랑 의료 산업도 결합을 많이 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뭐 수술을 하거나 그런 거는 결국에는 이제 사람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뭐 네. 원격 의료 말고 네. 그런 뭐 메타버스랑 의료가 결합을 해서 있을 수 있는, 네.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요? 그런 게? 의료도 사실은 이제 의료도 분야를 여러 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라고 하면 병원 가서 치료하는 건 다 의료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네네. 디지털 헬스케어도 있고, 진짜 이제 현장에서 하는 의료도 있고, 정말 이제, 네. 가정의학 같은 의료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의료 상담도 있을 예, 거고, 다 네. 들어가죠. 그러면 그 모든 거를 다 의료다라고 했을 땐 사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네네네네. 거고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사실 이제 디지털 기반의 전환, 디지털 전환인 거죠. 이것들이 적용될 수 있었던, 메타버스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니까 디지털 기반의 이제 의료들인 거죠. 네네. 아까 제가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기술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가상현실도 있고 증강현실도 있고, 뭐 디지털 트윈 같은 빔, 뭐 빌딩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같은 시스템도 다 네. 메타버스 기술이고, 그다음에 뭐 센서 기술 이런 것도 다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의료에 적용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적용한다고 그게 메타버스는 아니에요.
예.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는 활용을 미래인 거지 그 의료 자체가 메타버스가 되는 건 아닌 그렇죠. 거죠. 메타버스에 속한 기술들을 우리가 의료의 디지털 헬스케어에 활용한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활용 가능성들이 있는 네. 거죠. 첫 번째가 지금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VR을 활용하는 사례들. VR을 활용해서 의사들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의사들이 해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 직접 해부도 해봐야 되고 수술 연습도 해야 되는데 해부할 사실 그게 쉽지가 그쵸.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 트레이닝이 책으로만 봐갖고는 쉽지가 않잖아요. 현장에서 하는 거는 이제 기회가 제약돼 있고 네. 많지가 않고. 근데 이제 VR로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수술 연습을 하게 만들어요. 와. 똑같이 심장 판막 수술을 계속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얼마나 잘하는지를 우리 게임이니까 게임이잖아요. 점수가 나오는. 점수나 정확도 같은 거 다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선시키면 실제 필드에서 수술을 네. 할 때도 한 번도 안 하거나 뭐 한두 번 정도 임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 했을 때와 VR 가지고 100번, 1000번 한 사람과 사고 확률이 월등하게 낮아져요. 그러게. 그래서 이제 이런 트레이닝 쪽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VR을 또 어디 활용하고 있냐면 디지털 치료, 디지털 테라피틱스라고 불리는데 과거에는 디지털이 무슨 치료가 돼 이런 시대가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CECO 때 디지털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이제 트렌드로 나왔었거든요. 디지털 치료가 뜨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건데 이제 네. 모든 영역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치료가 가능한 영역들이 있죠. 그리고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네네네네.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트라우마, 외상후 장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거나 네. 걸프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그때 옆에서 막 폭탄이 터지고 막 지뢰가 밑에서 터지고 하는 네네네. 사람들이 이제 PTSD를 엄청나게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VR로 그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컨텐츠를 가지고 딱 끼워서 그 현장에서의 그 폭탄 터지는 거 이런 걸 자꾸 반복을 시켜서 노출시켜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는 거죠. 극복을 시키는 거죠.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쪽으로도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치매 네네. 그 가지신 분들이 이제 기억 메모리를 계속 잃어버리시잖아요. 네. 내가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자식들의 기억도 사라지고. 그래서 VR 콘텐츠로 그 동안에 이제 있었던 수많은 그 사진들, 영상들을 가지고 추억을 이제 트리거, 리마인드 해줄 수 있게 만들어서 계속 이제 반복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콘텐츠를 계속 익숙하게 이제 노출이 되다 보면 네네네. 기억이 손상되는 걸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 치매를 지연시킨다거나 아니면 좀 악화된 치매를 좀 완화시킨다거나 완화하거나. 하는 쪽으로도 지금 응용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VR은 다양한 디지털 치료 쪽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AR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강 수술 이런 쪽에 이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아까 네. 아니 그 리모트 원격 진료 뭐 이런 게 될까? 근데 사실 원격 진료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그건. 네. 그래서 AR 같은 게 되면 지금 센서나 이런 원격 진료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네. 애플워치도 네, 그렇죠. 심전도 심박 다 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 재는 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지금 데이터가 이제 가는 거잖아요. 인터넷에 네, 계속 통해서. 가죠. 네, 이거 사실 원격 진료에 이미 물꼬는 터져 있는 건데 코로나 덕에 이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제 좀 유예된 것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더 많이 이제 좀 확장될 가능성이 지금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격 진료에 해당하는 다양한 치료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이제 VR이나 AR을 활용해서 의사랑 딱 쓰면 의사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와가지고 상담해주면 그냥 의사랑 전화하는 거랑은 다르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그래도.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증강 수술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관점이 다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 뭔가 그 척추 수술을 되게 잘하는 의사가 있어요. 아, 네. 근데 불러올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그 의사가 수술에 참여하게 하고 싶은데 그럼 이제 그 사람 이제 홀로렌즈 같이 AR 디바이스를 네, 딱 네. 쓰는 거죠. 그리고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이제 장갑을 딱 끼고 그쪽에서 리모트로 이쪽에 있는 로봇팔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특정 기술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이제 전 세계 모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고요. 또 이 홀로렌즈를 끼고 수술 현장에 들어갑니다, 의사들이. 네네. 그럼 이제 수술 현장에 가면 두 손이 자유롭지가 않죠. 네. 장갑 끼고 깨끗한 메스와 그렇죠. 이런 것만 만져야 되다 보니까 뭘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뭐 책도 찾아봐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안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AR을 딱 끼고 가면 환우에 관련된 정보들이 스크린 따르륵 뜨기도 하고 음성으로 해서 뭘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이드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술에 보조를 받을 수 있겠죠. 보조를 받을 수 그럼 이제 다 들어갈 필요가 없고 한 두세 명 딱 필수 인력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원격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기술들을 이제 이용해서 의료 현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전될 수 있는 그다음에 개화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